입원하여 부모님 집에서 요양을 마치고 오랜만에 아파트에 돌아왔는데 그 더미 속에 미개봉 우편물이 쌓여 있었는데 남편 케빈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앨리스, 무슨 일이 한창인데 이렇게 한가한데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나 오늘 출장 때문에 마이애미에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나 지금 회의 중이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약하게 응답하니까 통화가 끝났는데 말도 안 돼요. 뭔데 헷갈리시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상사인 마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도 충격을 받고 설명을 하더군요. 추가됨, 앨리스 부모님 집에 한동안 머물 계획이신가요? 네, 그 사람과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힘을 합치는 게 어떨지 알겠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케빈에 대한 보복의 불꽃을 촉발시켰어요. 제 이름은 앨리스 톰슨이에요. 38세. 늙은 주부. 저는 주부도 아니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약 6개월 전에 부모님 집에서 요양 중인 주부를 뭐라고 부르나요? 저는 직장에서 쓰러져 급히 병원에 실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웃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요양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케빈과 저는 같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그는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과 저는 관리부서였기 때문에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신년회에서 예기치 않게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파티 중에 호텔홀을 임대하여 스탠딩 파티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 둘 다 동시에 이겼던 빙고 게임으로 인해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고 서로 다른 부서를 넘나들며 우리의 관계는 발전했고 우리는 2년도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30이 가까워졌다는 사실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부모님 집은 이웃에 있는 전통 목공소에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4살 많은 남동생은 당신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위협적인 존재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 형수조차도 당신에게 자매 컴플렉스가 있다고 유쾌하게 말하는데 이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에게 다정하고 나를 돌봐주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부모님, 조부모님에게서 나온 가족입니다. 형제와 그의 아내,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 땅에 살았고 장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집은 넓은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숲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숲의 나뭇잎과 가지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나도 공예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서투르고 힘이 부족했다. 목공은 섬세한 것부터 보다 실용적인 것까지 우리 가족이 다 다루는 꽤 힘든 일이다. 아버지는 잘 일하신다. 섬세한 목공으로 이 지역에서 알려진 그의 창조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내 동생은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보다 실용적인 목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에는 폭 1~2mm의 가느다란 대나무 조각으로 섬세한 바구니와 장식품을 만드는 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시의 의뢰를 받아 대규모 조각품을 제작한 적이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특유의 섬세함과 대담함이 결합된 작품에 감동받았습니다. 반면에 내 동생이 하는 목공 작업은 주로 실용주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농부들을 위해 큰 바구니를 만듭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사용 단단한 손잡이가 있는 튼튼한 바구니와 등에 매기 위한 끈이 달린 크고 둥근 바구니, 때때로 사람들은 과거에 만들었지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특별 주문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흔했던 품목을 재현합니다. 옛날에는 그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동생은 아버지가 다니던 길과 다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자른 나무를 솜씨 좋게 쪼개서 몇 미터 길이의 대나무를 만들고 재빠르게 바구니를 짜는 방식은 정말 그렇습니다. 훌륭하지만 앨리스는 단지 재미있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 나무는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맨손으로 다룰 수 있는 얇은 띠 때문에 훈련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종종 나에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손은 경미한 부상에 강해졌지만 둥근 바구니를 짜다가 두께가 1mm도 안 되는 대나무 조각에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 전에는 체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도 요인이었다. 자르고 나르고 쪼개고 벗기고 짜고 나무는 마르기 전에 무거워서 이런 작업은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갔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마도 그 결혼은 처음에만 정말 화목했을 것입니다. 제가 병에 걸린 것은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건강에 관한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케빈은 항상 너무 바쁘고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7에서 8년 동안 아이도 없이 바쁘게 지냈고 친정 식구들이 자식은 때가 되면 오는 축복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우리의 경력에 더 얽매이는 것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족을 시작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직장에서 쓰러졌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심한 복통과 저혈압에 시달렸습니다. 밀러 박사에 따르면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담당 사건 담당 복막염이 생겨 급히 병원에 실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산부인과 건강 때문에 항상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클라미디아 예상치 못한 성병 진단이었고 그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자궁염이 골반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복막염으로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너무 늦게 왔어요. 케빈도 즉시 검사를 받았고 그의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명되었지만 결혼한 이후로 본격적인 감염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몇 년 전에도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증상은 지난 1에서 2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케빈이 유일한 출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제가 병원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속상했지만 당시에는 원인을 대면하지 않았죠. 어디서 주었는지 물어보기 쉬웠을 텐데 그땐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설득하려 했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진 순간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거의 며칠 만에 알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을 단념했지만 그것은 그와의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내 몸이 그것을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우울에 휩싸인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다음 주에서 오셨지만 내 병의 특성상 우리 둘 다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 낮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로 처리되어서 기뻤다. 어머니 외에 아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며칠이 지났다. 상사가 한 번 찾아왔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질병에 대해 대화가 어색해졌는지 내 부서의 동료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부재 중이어서 방문할 수 없었는지 아무도 방문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나게 외로웠기 때문에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버스가 올 때마다 케빈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며 내리는 모든 사람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결국 차가 병원 앞에 멈췄고 익숙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케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료에게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그는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헤어질 때 창문을 통해 여자에게 몸을 기대고 키스했다.
그녀는 그에게 얼굴이 살짝 보이도록 손을 흔들었다. 낯선 사람이 틀림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오늘은 몸이 좀 나아졌는지 묻자 나는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대신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병에 대해 들었음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밀러 박사는 그에게 약을 먹으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제에 대한 대화를 결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대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를 걱정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창밖에서 본 광경을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대면해도 태연하게 무시할 거라 확신했다. 그가 떠나고 나면 나에게는 쉴 시간밖에 남지 않고 특별히 할 일도 없이 그냥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미래에 대해 그리고 케빈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정말 항상 바빴나요? 일을 하고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는데 왜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갖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친절한 부모님을 만나 그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형들이 형수를 데리고 찾아와 자상한 엄마를 쉬게 할 차례였다. 놀랄 만큼 건강해 보이는 앨리스는 포옹하며 외쳤다. 내가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당황했다. 내 동생은 엄마가 가져오라고 한 개인 물품을 몇 개 들고 왔다고 말했지만 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짜증나며 주위를 둘러보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지금은 영업부장인데 그래도 불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앨리스 제대하고 잠시 집에 오는 게 어때요? 아빠 엄마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까 걱정되시죠? 그래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잠시 보살펴달라고 하더군요. 혼자 있으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퇴원 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개인 소지품과 컴퓨터를 집 밖으로 옮겼습니다. 내 동생과 그의 아내의 도움 나는 케빈에게 잠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는 상황의 규모를 고려할 때 무관심한 것처럼 반응했지만 여전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병이 났나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놀았는지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 후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후 답변전은 별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잠만 잘 수 있을 만큼 작은 독립된 유닛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유닛은 다음 주에 시골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하는 젊은 장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뉴욕으로 우리 집은 한적한 지역에 있어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젊은 장인들에게는 통근이 힘들고 자동차가 필요하며 운전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처제 쇼핑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이 그냥 안채에서 자면 된다고 했는데 형의 아이들이 셋 있어요. 활기 넘치는 초등학생 소녀 하나와 소년 둘이요. 이 동네는 꽤 활발해요. 친구들의 이웃은 자전거 경주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언덕 위에서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남매가 함께 큰 소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이를 가질 수 있기를 무심코 바랐지만 이제는 절대 불가능해졌습니다. 나는 바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왜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기 힘든지, 식사 후에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TV가 없어 컴퓨터로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전보다 동영상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영상에 대한 의외의 수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놀랍게도 수신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질이 좋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실험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채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숲장면에서 같은 위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장비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비디오와 사운드를 캡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저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편집하고 며칠에 한 번씩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형제의 가족이 내 활동에 의아해했지만 비디오와 반응을 보여준 후에는 동생은 우리 공방의 홍보를 맡아주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랜 고객이 있고 항상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이곳에 오는 장인들은 다소 맹목적으로 우리 공방을 검색해야 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우리 제품과 작업 환경을 보여주어 여기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우리 제품과 작업장 분위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보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곳이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 워크숍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부모님과 제 형제와 그의 아내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중심부에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니 공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물건이 담긴 우편함에서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에 잠금을 해제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부재로 인해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달갑지 않게 느껴졌거나 오히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른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실 테이블에 우편물을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파트의 환기가 필요했지만 독특한 향기가 공간에 스며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케빈과 나의 친숙한 SC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충동에 나는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본능적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내 것이 아닌 여자의 향기가 공중에 맴돌았다.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얼른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테이블에서 우편물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사임 후 필요한 원천 징수세 양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다른 하나는 케빈에게로 적힌 동일한 봉투 2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온 것 중 하나는 원천 징수 예정 세금 양식이었는데 회사 파산, 합병 절차 파산 통지가 더 많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대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다른 봉투를 열었어요. 그 사람의 편지,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비슷한 통지라면 왜 똑같은 봉투를 동시에 보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열어본 봉투의 내용은 해고 통지서였는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여긴 작은 사무실이 아니고 부도라도 각 부서에 직원이 많은 대기업이었는데 흡수하려는 회사가 있었다면 매스 해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케빈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한 것 같았다. 그냥 물어볼 게 있었어. 지금 사무실은 어디야? 오늘은 출장 때문에 마이애미에 와 있어. 할 말이 있어. 네아 출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중이에요. 지금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매주 응답했고 전화로 출장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이해가 되지 않아 결정했습니다. 마크를 전직 상사라고 부르려고. 전화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연결됐어. 여긴 앨리스. 오랜만이야. 앨리스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놀라서 마크는 배경소음이 조용해지자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얼마 전에 원천 징수세 양식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집에 꽤 오랫동안 머물다가 오늘 심부름 때문에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 처음으로 내 쪽에서 온 메일음 내 남편의 해고 통지에 대해서 마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 같았어. 앨리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었어. 그가 우리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거야. 마크가 설명하는 이야기에 숨이 막혔어.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온 나에게는 농담처럼 들렸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요양 중이어서 정말 소식이 됐다. 케빈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안타까운 한숨이 나왔다. 비서 부서의 에밀리와 그가 회사에서 사라졌을 때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정보 유출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서 부서의 소녀들에 따르면 케빈과 에밀리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밖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허니트랩이었고 당시 그를 병원에 데려다 준 여자는 에밀리였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이 놀란 목소리에 대답했나요? 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았을 거라 생각해서 사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업 파트너와 함께 마이애미 여행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 이제부터 부모님 집에 머물 계획인가요? 네, 그 사람과 이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끝을 의미한다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중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떨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제안한 것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간 다음 이혼 서류를 받기 위해 먼저 법원으로 향했지만 2장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를 찾아서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내 의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고 통지가 포함된 봉투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형수님이 역에서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바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요. 기분이 좋은 것 같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좀 안심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가족들에게 마크의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케빈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떻게 케빈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끔찍해서 계획을 세우는군요. 그 사람과 이혼하려고 그러면 그래? 아파트는 다른 여자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고 통지서를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그는 내 전화를 차단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마억의 제안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장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도 될까요? 거칠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꽤 비겁했습니다. 약 반달 후에 케빈과 에밀리가 마침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여기로 데려왔고 그들은 작업복을 입은 장인들이 있는 우리 옛 가족 집의 전통적이고 넓은 객실로 인도되었습니다.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그의 아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인 제임스 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크는 회사 소속 변호사인 마이클과 함께 왔습니다. 케빈, 에밀리와 또 다른 남자는 세 사람 모두 우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케빈과 에밀리의 얼굴은 다른 남자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톰슨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앨리스가 당신에게 전화했는데 그 당시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겁니까? 그게 불륜의 증거라는 겁니까? 아니, 그건 가산점일 뿐이죠. 내 불륜은 이혼의 한 가지 이유지만 앨리스가 인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병. 에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내가 그녀에게 무슨 일로 그를 방문하러 데려갔는지 말하면서 차분하게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때는 당신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왜 여기서 제가 불행한 걸까요? 제가 입원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전염된 클라미디아로 인해 발병했기 때문이죠. 복막형 클라미디아. 그녀가 갑자기 케빈에게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저는 완전히 불임이 되었지만
당신은 아직 어리니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녀의 얼굴에 땀이 번쩍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두 남자 사이를 보았고 왜 이것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케빈에게 분개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이면 당신이 보러 갔을 때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럼 당신은 제임스가 침착하게 끼어들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럼 에밀리 다른 남자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확실히 데이터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고 누구냐고 잘 물었더니 그게 우리 역할이구나. 마크가 기댔다. 이건 우리 파산한 회사를 흡수한 본사 대리 JN인데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왜 그 사람은? 제가 제 여자친구 에밀리를 이용해 당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스파이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변명인 건 알지만 그녀에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였거든요. 형편없는 변명이라 에밀리가 케빈과 이 정도까지 엮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그는 분명 그녀가 그 선을 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케빈이 제공한 판매 정보는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고 우리 회사가 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오는 이 회사가 결국 우리 회사를 흡수하게 되었으며 최고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전 최고 경영진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동료들을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JN이 알 미소로 말한 후에 모든 일이 돌아왔습니다. 존, 네 맞아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실히 그렇군요. 계시록 에밀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한테서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은 그녀가 잘 떨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일찍 발견되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도 얼마나 오랫동안 관여했지? 산부인과적으로 생각나는 건 없니? 그녀는 한동안 신음만 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케빈의 얼굴을 때렸다. 뭐 하는 거야? 닥쳐. 왜 안 했어? 그건 얘기하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임스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어디서 그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그 질병을 앨리스에게 전염시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청할 이혼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혼하고 케빈에게 위자료 요구한 사건 불륜이 아닌 사건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질병을 가져온 사람이지만 앨리스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 방문을 건너뛰기 시작했을 때와 동시에 감염이 이 정도로 악화되는데 약 1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자주 출장을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사람과 함께 계셨고 저희 회사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 마크는 출장을 많이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귀하와 에밀리 모두 영업 기밀 정보 유출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속 변호사인 마이클 도 데려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난 에밀리의 문제에 관해 우리 측에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그녀를 어느 정도 변호할 수 있지만 남자친구로서 그렇게까지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은 베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최선의 접근 방식이었고 더 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접근했을 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쉽게 반했지요. 그런 의도로 나와 함께 계셨죠. 물론 존은 항상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혼한 노인과 진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장인에 대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장인들은 등을 곧게 펴고 불명예 스러운 트리오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케빈 앨리스는 이미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아버지, 제가 어제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했어요. 당신도 부모님에게서 도망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 제임스가 또 다른 이혼 서류 세트를 놓았으니 이 서명에 서명하세요. 케빈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서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형과 장인들에게 훈련된 움직임이 스위프트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이동하여 숲을 향해 달려가는 남자들을 지켜보았고 누군가 케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케빈은 최근에 자른 목재 더미에 걸려 넘어졌다. 아직 습기로 무거운 신선한 나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20에서 30개의 통나무 더미가 그에게 떨어졌다. 나는 그 상황에 체념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 후 그는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목재가 떨어졌고 곳곳에 멍이 들었고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기 위해 살았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 많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크의 손에 배상 청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법정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부상으로 인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불확실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고 에멀리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달려가 초기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겁이 나서 그녀도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다가오는 손해 배상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존은 그녀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질병을 퇴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비디오 스트리밍과 함께 가족 워크숍의 홍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섬세한 공예품과 동생의 튼튼한 유틸리티 품목을 선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단한 목공 작업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내 건강을 생각하는 카메라는 여전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영원히 혼자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올리는 숲속 영상들은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다. 매일 나는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